자, 민법 총칙 제3장입니다. 권리의 주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마찬가지 항상 내가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자연이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권리의 주체인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법인은 일정한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일정한 단체의 법인격, 권리 주체로서의 법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요. 자연인 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저 다 자연인입니다. 자, 권리 주체와 권리 능력, 그래서 민법 3조에 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규정하고 있죠. 법인은 다음 이제 자연인이 끝나면 법인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자연인의 능력에는 우리 바로 권리 주체와 권리 능력의 표를 보시면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지위 내지 능력이죠. 자,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 능력이 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권리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의무 능력이 있다요. 이건 딱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의사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판단 능력입니다. 자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은 의사 능력이 있죠.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신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냐? 아주 어린 유아 또는 실성자,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말하죠. 최근에 시험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치매 상태, 아주 극심한 치매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치매 상태에 있었다면 이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죠. 그럼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에 구체적으로 누군 의사 능력이 있고 누구는 의사 능력이 없고 이런 규정이 민법에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죠. 7살짜리 아이가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때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7살짜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삽니다.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가서 과자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사는 매매 계약, 집을 사는 것도 매매 계약이라고 했고요. 과자나 가게에 가서 아이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도 매매 계약입니다. 과자 매매, 아이스크림 매매 계약입니다. 그런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대단한 뛰어난 의사 능력을 갖고 있죠. 얼마짜리인지, 얼마를 주면 이 과자를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법상 재산적 법률 행위를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아주 어린 유아나 실성자나 치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행위 능력입니다. 다음. 행위 능력은 독립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을 얻지 않고 단독으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행위, 계약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민법은 행위 제한 능력, 과거에 행위 무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제한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을 얻도록 돼 있는 행위 제한 능력자의 일률적으로 세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늘 말씀드리는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에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랬었죠. 그걸 최근에 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은 행위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대부분 설명드릴 텐데 이런 행위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원칙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또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게 행위 제한 능력자 제도입니다. 자, 권리 능력은 민법에 자연인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의사 능력은 구체적인 어떤 계약이나 등 행위할 때 판단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에는 무효이지만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슨 집을 사고 파는 계약 등을 했다면 이건 취소할 수가 있죠. 무효는 우리 다 배우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말하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형성권이죠. 취소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취소해야만 무효가 되죠. 그래서 행위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권리 능력자에 가면 바로 2번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요.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인데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 우리 법인편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이 해산을 해서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 등기, 완전히 해산하여 해산 등기하면 권리 능력을 잃게 됩니다. 법인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보통 자연인의 경우에는 출생을 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우리 법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잃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출생하면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한 날에 사망은 사망한 날에 물론 사망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사망 신고를 하겠지만 사망 신고한 때가 아니고 실제로 출생하고 사망한 때에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상실 잃게 됩니다. 신고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인에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외국인도 거기 괄호 3번에 보십시오. 외국인도 내 외국인, 우리 국민, 외국인 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자연인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연인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자연인입니다.
다만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각국이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러나 두 가지 제한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외국인에게는 거의 절대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외국인은 항공기 소유권이나 항공운송 사업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은 우리 국적의 대한민국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국가 안전 보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항공기 소유권 아니면 항공운송 사업, 비행기 우리 대한항공 같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이 운송 사업권을 가질 수 없고요. 선박 있죠. 선박도 외국인이 선박 소유권이나 도선사, 선박의 도선사가 되는 권리, 이런 권리들은 외국인은 아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 아직도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이런 관계 때문에 특수한 안전보장 때문에 외국인은 항공기, 선박 등 소유권을 아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주의에 따라 여기 상호주의라는 것은 자, 우리 법에서 말하는 상호주의, 외국에서 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하면 우리도 미국 국민들, 미국인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각종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있죠. 특허권, 저작권 이런 지적재산권, 특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인데 자,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됐을 때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주면 우리도 미국인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상호주의죠. 특히 외국인 토지법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외국인 토지법에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취득하고요. 원칙적으로 군사보호구역 같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군사보호구역 같은 이런 토지는요. 그래서 허가 얻도록 돼 있죠.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건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권리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자,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이 우리나라의 각종의 민사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아니면 상호주의에 따라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자연인의 사망에 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망은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동시사망 추정이 있습니다. 동시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민법 조문, 민법 30조 그대로 보면 동시사망의 추정이란 2인 이상이 대부분 예를 드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항공기 추락으로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항공기 내에 있다가 항공기 추락으로 둘 다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고 누가 나중에 사망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분명히 한 사람은 먼저 사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추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는 그러한 우리 말하는 입증이 되면, 증명이 되면, 증거 자료가 있으면 그건 동시 사망의 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으면 동시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왜 이 규정을 두고 있느냐?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동시 사망한 사람 간에는 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들에게, 아들 것이 아버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동시 사망한 사람 간에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아들의 재산은 아들의 각각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동시 사망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정 사망인데, 인정 사망은 마찬가지 추정입니다만은, 인정 사망, 이건 가족관계, 여러분 이 법 아시죠? 가족관계 등록법에,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자, 인정 사망이란 수해, 무슨 홍수 등에 떠내려갔거나, 사람이 홍수 때 떠내려갔거나, 화재가 났는데 화재 현장에 있었지만 사망이 입증이 안 됩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을 찾지 못했고,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이 불의 화재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사망의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망한 것은 확실하지요. 그럴 때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업면장에게 통보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무슨 선박 사고에서 사람이 그 선박에 타고 있었는데 선박이 침몰해서 시체를 찾지 못했다. 이런 경우죠. 이게 인정 사망입니다. 이것도 사망 추정입니다.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실종 선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상세하게 배웁니다. 실종 선고. 자,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보통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입니다. 이 기간 계속되면, 생사가 불명하면 가정법원이 실종 선고를 해서, 이건 사망으로 간주라는 거는 사망한 걸로 본다. 이 제도입니다. 자, 실종 선고는 다시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부재와 실종에서요. 그러나 지금은 동시 사망과 인정 사망은 추정이고, 법에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니고 간주입니다. 간주라는 것은 본다. 사망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죠.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추정을 간주한다. 사망으로 간주한다. 본다. 그러면 틀리고요. 실종 선고는 간주인데 추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추정과 간주는 그 증명에서 문제입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바로 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나 간주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다시 취소를 해야,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사망 간주, 사망으로 본다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바로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살아 돌아왔더라도 바로 사망 간주의 효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종 선고를 다시 취소해줘야 이 간주, 본다는 이 사망 간주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추정은 약하고 간주는 그 효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늘 시험에 추정이 뭐고 간주가 뭐다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추정한다를 간주한다, 간주한다를 본다, 이거를 본다 이 말을 추정으로 말하면 틀린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태아의 법적 지위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 단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자, 태아는 아직 자연인은 아니지만 태아로 있는 중에 아직 출생하기 전 단계, 엄마 뱃속에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이 태아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태아를 어떻게 아직 출생하면 바로 자연인이죠. 태어나는 순간에 자연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태아는 아직 엄마의 모에 뱃속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태아가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태아에게도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바로 나오지만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하셨죠. 그래서 태아가 태어날 때, 출생할 때는 태아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늘 말하는 유복자,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이런 경우에 태아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사람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출생을 해야, 태어나야 권리 능력을 줄 거냐? 태아로 있는 중에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그 의의는 태아의 권리 능력 읽어보시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에 보면 태아도 모든 권리를, 태아에게도 우리 살아있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태아에게도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태아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 보호주의고, 태아에게는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할 수 없고, 우리와 같이, 자연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만, 개별적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권리, 민법이 인정하는 개개의 몇 가지의 권리만 태아에게도 인정해주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죠. 우리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고 개별적 보호주의입니다. 그럼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쭉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밑에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태아가
직접 불법 행위를 태아가 불법 행위를 당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태아의 아버지가 불법 행위를 당해서 태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아의 임신 중에 의사나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의 잘못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났거나 태아에게 어떤 의사 간호사 잘못으로 태아에게 손해가 가해지면 태아는 태어나서 의사나 간호사를 상대로 그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의사, 간호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태아는 태아로 있는 중에 엄마의 뱃속에 태아로 있는 중에 불법행위를 당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의사나 간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태아의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그럼 태아의 아버지가 타인으로부터 살해당해서 사망하셨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아버지를 살해한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특히 태아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아버지를 살해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니까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그걸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가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태아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 아버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됩니다. 만약에 태아가 사망해버리면 태아로 있는 중에 의사 잘못으로 태아로 있는 중에 의사가 잘못해서 태아가 낙태가 돼버렸거나 아니면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사산이 돼버리면 그때는 태아는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태아가 사산이 되면 태아의 어머니 모는 자기 태아를 의사가 잘못으로 사상케 했다면 그 의사 상대로 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태아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어떻든 무슨 학설이든 살아서 태어나야 됩니다. 죽어서 태어나면 사산이 되면 어떤 경우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산 상속입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다른 상속인 어머니 또는 태아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물론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자,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걸로 봅니다. 물론 이미 출생한 걸로 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학설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은 살아서 출생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섭상속 유류분권이 뭐냐? 대섭상속은 대신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요. 태아의 할아버지가 태아의 아버지가 태아가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상속받지만 태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피상속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받습니다. 그게 대습 상속이고요. 유류분은 자, 어떤 피상속인 아버지가 자기 전 재산을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내 전 재산을 어디다가 기부해라, 증여해라. 내 전 재산을 장학재단이나 무슨 대학에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상속을 안 해줬죠. 상속을 못 받았죠. 그럼 내 상속 지분에 직계 비속, 배우자와 자식들은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으로 상속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다시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상속은 안 해주고 다른 어떤 단체나 대학에 기부를 했죠. 그러면 상속을 못 받은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주장해서. 그래서 그걸 태아도 마찬가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듯이요. 다음 유증입니다. 유언증여인데요. 유언증여. 자, 태아가 태아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아버지 아니어도 됩니다. 태아의 삼촌이나 전혀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아에게 유언으로 무슨 재산을 증여해주면 태아도 유언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여러분 보통 증여나 사인증여는 유언증여는 유언으로 증여해 주는 것이고요. 사인증여는 뭐냐? 사망하면 증여하겠다. 이건 사인증여입니다. 유증하고 비슷하지만 사인증여나 그냥 일반 증여, 유언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는 태아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요. 태아는 유언증여는 받지만 사인증여, 일반적인 증여는 태아는 받을 수가 없다. 거기는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또 하나 인지인데, 자, 인지 앞에 시간에 시료의 원칙에서 인지 이야기했죠. 태아가 혼외자라는 것은 태아가 첩의 배속에 아버지 법적 부부가 아닌 혼외관계, 첩의 배속에 태아가 있었죠. 그럼 태아가 자기 아버지의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첩의 배속에 있는 태아에게 내 자식이, 내 아이가 맞다는 것을 인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아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는 받을 수 있지만 태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태아가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태아의 아버지가 태아에게 인지를 할 수는 있지만 태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 상속, 유언정려, 인지받을 권리는 태아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시면 괄호 3번에 태아의 법적 지위, 이 개별적, 우리 요 권리들만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고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랬죠. 요 권리들에 대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출생한 거로 본다가 무슨 의미냐를 놓고요. 무슨 의미냐?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이 있습니다. 먼저 정지 조건설이 판례입니다. 물론 비교해서 전체 다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지 조건설이 판례니까 정지 조건설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물론 해제 조건설하고 비교해 드립니다. 정지 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아직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별적인 권리들을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가질 수 없고 태아로 있는 중에 아직 임신, 자, 임신 6개월이 되는 임신 6월, 임신 6개월이 되는 그 어느 날에 불법 행위를 당했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죠, 태아가. 그러나 아직 태아로 있는 중에는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만 태아에게 방금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 능력 취득을 소급하여,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 임신 6개월 되던 그 날에, 그 어떤 날에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됐다면 소급해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살아서 태어나면 과거 문제가 된 시점까지. 정지조건서는 위헌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태아의 법정 대리인, 태아의 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 법정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서는 반대로 태아로 있는 중에 권리를 인정합니다. 아까 임신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이런 사건이 불법행위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태아로 있는 중에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 안 되지만 계속 권리를 가지지만 죽어서 태어나면 사산이 돼버리면 소급해서 아까 태아로 있던 중에 어떤 권리를 취득했었죠. 그래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소멸케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해제 조건서는 태아로 있는 중에도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권리를 가지는데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가 안 되죠. 계속 권리를 가진 것이 되고 사산이 되면 죽어서 태어나면 과거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권리 능력을 소멸케 합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서는 위헌에 태아도 권리를 가지니까 태아로 있는 중에 임신 중에도 권리를 가지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권리는 가지지만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 태아의 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태아의 모가 태아의 권리를 태아로 있는 중에 뱃속에 있는 중에도 모가 태아의 권리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로 대리해서 권리 행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해제 조건설입니다. 결론은 우리 그 판례는 정지 조건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비교 앞에서 설명드린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공통점 차이점입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공통점 보세요. 어떻든 살아서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요. 사산이 돼버리면 어느 학설에 따르든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를 가지게 되고, 권리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사산이 돼버리면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사산이 되면 죽어서 태어나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차이점은 태아로 있는 중에 권리를 가지냐 못 가지냐. 정지 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중에 권리를 못 가지니까 법정 대리인 제도가 필요 없죠. 인정이 안 되죠. 그럼 해제 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중에도 권리를 가지니까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태아가 권리 행사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 제도,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을 하죠. 그런 차이입니다. 자, 묻는 것은 태아에게 인정되는 이 권리들과 어떻든 살아서 출생해야 이 권리들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해 문제도 가끔씩 나오죠.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불법 행위를 당했거나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태아가 그 아버지에게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가지느냐, 이런 사례라는 것은 갑이 예를 들면 갑의 뱃속에 있는 태아, 갑의 아버지 갑의 어머니가 태아의 어머니가 갑, 태아의 아버지가 불법 행위한 병, 이런 식으로 사례도 가끔 나옵니다. 태아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행위 능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권리 능력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제 행위 능력인데 민법은 행위 제한 능력자로서 세 사람을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 그리고 이건 행위 제한 능력자고, 마지막에 여러분 또 하나 나오는 피특정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 피특정 후견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하는 제도니까 그거는 행위 제한 능력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갑과 을이 늘 제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할 때 집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 미성년자였다. 그럼 갑이 미성년자였다면 민법은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바로 다 아시죠? 그럼 만으로 우리 법적 나이, 우리나라 나이가 아닌 만 19세 미만의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매매 계약했다면 이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 자신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죠. 그게 미성년자 제도 아닙니까? 민법 4조에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 그리고 이 연령 계산이야 당연히 출생일을 산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년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826조의 2에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보죠. 그게 성년의제입니다. 자, 만 18세 우리 민법에 19세가 미성년자니까 18세에 이르면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18세에서 19세 사이 18세에서 19세 사이에는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고 혼인하면 18세 된 남자나 여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봅니다. 민법적으로. 그다음에 이거 민법적으로만 성년으로 보고 이때는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이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어도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다만 민법적으로만 성년이고 선거법이나 무슨 청소년 보호법의 등에 따라서는 거기서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민법적으로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다른 무슨 선거법에서 말하는 무슨 그 성년이나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그런 행정법, 공법적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죠. 자,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제 중요한 미성년자 행위 능력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이제 피성년 후견인 제도는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피한정은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선고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피성년, 피한정, 나중에 피특정 후견인까지 상대방 보호제도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의 우리 행위 능력 있죠. 미부 5조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